겨울은 이미 끝났어야 했지만 이 집의 시간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폐허가 아님에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 정돈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 감춰진 결핍이 드러나는 공간.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으나 이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부재는 종종 소리보다 큰 흔적을 남깁니다.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휴식의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춘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고요처럼 보였습니다. 식탁 위 물컵은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남겨놓은 정지된 표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담요는 접혀 있었지만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닫혀 있었으나 단 하나도 끝까지 닫히지 못한 채 미세한 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틈들은 이 집이 숨기지 못한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과 족적은 가족 외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은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난 후 그것을 감추기 위해 질서를 흉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흔적을 제거한 뒤 남겨진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다는 단어는 이 사건에서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재는 시작이었을 뿐 더 크고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2003년 당시 경기도 수원 남부의 조용한 주택가 한가운데 오래된 젓갈색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단독 주택이 있었습니다. 담장은 낮았지만 깔끔하게 유지됐고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랜 시간 한 가지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문제되는 일은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늘 단정했고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사는 집이었지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집에서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표현되지 않았고 위로가 필요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발생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덮어두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그 방식은 어느새 이 가족만의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대신 성과로, 침묵으로, 그리고 눈치로 서로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한우진과 이정희 부부는 이 집의 질서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우진은 기술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학력을 중시하는 태도로 주변에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정희는 학습관리 전문가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질서와 기준을 공유하는 동료 같은 부부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안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성과가 자리했습니다. 가족 간 대화는 대부분 결과 보고처럼 짧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질문과 대답은 있었지만 감정적 표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했고 불필요한 말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가정 안의 분위기는 늘 정돈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늘 안정되어 있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우진과 이정희 사이에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매였지만 이 집에서는 출생 순서가 곧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첫째 한도연은 집안의 기대를 이어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둘째 한서영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그 기대가 두 사람에게 닿는 방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도연에게는 늘 책임이 요구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성장해야 했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야 했으며 언제나 기준이 되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관심은 애정보다는 역할 수행을 위한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질문에 감정적 위로는 없었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정답을 찾으라는 침묵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동생 한서영은 오빠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서영은 성실했고 생활 태도가 단정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인간관계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영은 부모의 기대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며 말을 아끼는 가정 분위기에도 무리 없이 적응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두 남매를 바라보는 태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도연의 실패는 서영의 성취와 나란히 놓였고 서영의 성취는 도연이 넘어야 할 기준처럼 제시되었습니다. 도연의 시험 성적이 중위권이었을 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나아져야지. 하지만 같은 날 서영이 상장을 받아오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잘했네. 말은 짧았지만 남매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부모의 기대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충분한 결과를 요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매는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남매였지만 그 조용함은 서로를 이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쌓아올린 거리감으로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특히 오빠 한도연에게 무거운 형태로 작용했습니다. 도연은 가족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단 한 번도 정확히 설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하루 전날 밤, 이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오갔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질문은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답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의 책상 위에는 찢겨진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틀린 건 내가 아니다. 나는 증명해야 한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자신 안에 쌓아온 혼란과 압박, 그리고 증명되지 못한 자기 확신의 그림자였습니다. 2003년 2월 14일 금요일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전날 밤 내린 약한 눈이 녹으며 남긴 수분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집 앞 골목은 흰 기운 없이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8시 10분. 아버지 한우진은 출장을 위해 현관을 나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해라. 대답은 도연이 했습니다. 네. 짧고 정돈된 문장.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8시 40분. 어머니, 이정희도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5분 늦은 시각이었고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 그녀는 현관문을 닫으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2명, 도연과 서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지내는 남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서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4시. 서영은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현관 선반에서 코트를 꺼내며 2층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녁 전에 들어올게. 그 말은 가벼운 대화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알림이었습니다. 도현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4시 2분.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나는 모습은 외부 CCTV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가 골목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그날 이후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7시 30분경. 서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누군가 방금까지 거실에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으나 전면 스피커에서 전류음이 들렸습니다. 거실 조명은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 물컵에는 얇은 지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실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거실을 둘러본 뒤 2층을 향해 짧게 불렀습니다. 오빠.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문 하나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공백 상태였고 눈빛에 초점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부르면 대답 좀 하지?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투였으나 불편함이 아니라 익숙함이 담겨 있는 어조였습니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계단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서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대답도 행동도 늦었습니다. 서영은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바닥 위에 남겨진 미세한 긁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길이 약 42cm, 방향은 2층 복도에서 거실 중앙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찰 흔적의 깊이와 형태는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물체가 끌리듯 이동한 흔적과 유사했습니다. 서영이 물었습니다. 뭐 옮겼어? 건조한 질문이었습니다. 의심이나 경계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접촉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7시 44분. 그 시각 이후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다는 흔적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과 계단 사이에는 짧은 신체 접촉 후 발생한 충돌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바닥에는 빠르게 무너진 중심축 흔적이 감지되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미세한 섬유 조직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펫 위에는 끌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어 흔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갑작스러운 제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대응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움직임이 제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사건 이전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부터의 침묵은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침묵이었습니다. 17시 45분. 도현은
움직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사람의 행동에 흔히 나타나는 무작위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으로 인해 생긴 자국, 어긋난 사물들, 남겨진 신체 접촉 흔적. 먼저 거실 사물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이블 표면 닦이는 적, 바닥 재정렬, 카페 방향 재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문 제거 패턴이 일부 가구 표면에서 미세하게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흔적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정돈된 풍경은 은폐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내렸습니다. 조명을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이면 안 된다고.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짧게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확인하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와 산업용 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18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정리를 멈추고 처리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집안 구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경로, 무게의 문제, 바닥 마찰음, 외부 시선을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관이라는 선택지로 이어졌습니다. 18시 12분경. 도연은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움직임은 고르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도연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작은 공간, 오래 사용되지 않던 수납방이 그의 첫 은폐 지점이 되었습니다. 18시 20분. 집안은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과 복도를 여러 차례 오가며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닦은 테이블을 다시 닦았고 이미 치운 물건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손에 남은 미세 흔적을 확인하듯 손바닥을 여러 차례 훑었습니다. 2003년 2월 15일 토요일.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8시 10분. 어머니 이정희는 평소와 같이 서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녀는 노크를 했습니다. 서영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종종 아침 시간을 혼자 조용히 보내곤 했습니다. 8시 45분. 어머니는 다시 서영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필기된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 충전 케이블에 꽂힌 채 미동도 없는 기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작은 의문 하나가 집안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고 TV 앞에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TV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조명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영이 오늘 어디 간다고 들은 거 있니?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3시 20분. 집 전화에 첫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영이 같은 동아리 친구 민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자료 정리 모임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요.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외출 중이라서요. 어머니는 이때까지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걱정스러운 가능성을 가장 늦게 인정합니다. 16시. 민수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말이 짧았습니다. 집에 아직 안 들어왔나요? 어머니는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말은 사실 설명이 필요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재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시. 저녁 식탁에 밥이 놓였습니다. 도연은 밥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아는 친구들한테 연락해봤니? 안 했습니다. 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22시. 어머니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서영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23시 35분.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은 연락이 느린 편이긴 했지만 집에 연락 없이 늦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대전화가 집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약속을 어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도현은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감정적 반응 없이 관찰만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말합니다. 이 시점부터 도연은 어머니의 행동을 예측하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3시 50분. 어머니는 외투를 입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처음으로 시선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움직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말이었습니다. 평소 도연은 가족 일에 개입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집 밖으로 관심이 향하도록 유도한 발화 가능성.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3년 2월 16일 24시 25분. 어머니는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통화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0살입니다. 연락은? 휴대전화가 집에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외출인지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이미 형체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도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동 대기 중 그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잠깐이라도 같이 나가볼래?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끝까지 집 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 안을 비우지 않아야 했습니다. 24시 40분. 경찰이 이 집에 처음 도착한 시각입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사건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부재는 실종이 되고 실종은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은 실종 신고 프로토콜에 따라 가택 내 확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와 도연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갈 만한 지인은요?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안심을 유도하는 말 대신 기록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영은 외출 메모 없이 사라졌고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 있었고 신분증도 남아 있었습니다. 늘 신던 신발은 현관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발적 외출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입구 동선과 외부 침입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현관 잠금 장치 이상 없음, 창문 파손 없음, 침입 흔적 없음, 강제 개방 흔적 없음. 수색팀은 간단히 결론을 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즉, 이 집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안에서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1층과 2층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정리는 잘 돼 있었지만 정리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일정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물건 위치가 거의 대칭에 가깝게 배열되어 있었고 주방 싱크대는 최근 세척한 흔적과 함께 물기 제거 패턴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는 보이지 않았지만 청소의 결과는 존재했습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굉장히 잘 정돈됐네요. 누가 정리한 겁니까?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경찰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청소를 했습니까? 그냥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답변은 기록을 남긴 첫 진술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도현이 한 행동 중 명확히 입증 가능한 첫 행동이었습니다. 3시 5분. 경찰은 다시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그 앞에는 신발이 4켤레 있었습니다. 남성 캐주얼화 아버지, 여성 로퍼 어머니, 여성 운동화 서영, 남성 운동화 도현. 경찰이 물었습니다. 서영 씨가 늘 신는다던 신발은 왜 여기 있을까요?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갔을 겁니다. 경찰은 슬리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슬리퍼는 현관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순간 첫 기록이 남습니다. 도현의 진술과 현장 물증 간 첫 모순 발생. 진술 신뢰도 1차 붕괴 지점. 4시 10분. 경찰은 집 전체를 다시 탐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종 신고였지만 이 시점부터 가족 내 사건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현의 방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도현의 방은 너무도 잘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과 노트가 가지런히 배열돼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이라면 있어야 할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비어 있음, 사용한 컵이나 물건 없음, 일상 흔적 없음, 그리고 2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산업용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커터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 테이프와 칼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택배에 정리했습니다. 4시 45분. 이 시각 이후 수사관의 현장 보고서에는 방 안 공기 다름이라는 문장이 기록됩니다. 설명 가능한 정보는 아니지만 전문 수사관에게만 감지되는 사건 현장 공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방은 정리되어 있으나 정돈된 목적이 생활이 아닌 은폐를 위한 정리로 추정됨. 5시 12분. 수색은 2층 복도 끝 작은 창고로 넘어갔습니다. 오래 사용되지 않은 공간처럼 보였지만 내부 정리는 최근에 손을 대는 적이 뚜렷했습니다. 먼지가 일정 구간에서 부자연스럽게 끊겨 있었습니다. 바닥 면적의 중앙 부분만 깨끗하게 닦인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스는 쌓여 있었지만 상단만 정돈되어 있고 하단이 비어있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여기 원래 박스가 더 있었는데요. 그녀는
청소용품과 잡동사니 상자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라짐과 함께 집안에서도 뭔가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창고 정리하셨습니까? 모릅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고는 명백하게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상태였습니다. 5시 55분. 수색은 베란다로 이동했습니다. 베란다는 유리 미닫이 문으로 막혀 있었고 한겨울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베란다 한쪽 구석. 그곳에는 2개의 큰 플라스틱 수납 박스가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박스는 가벼웠습니다. 책과 낡은 소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박스는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웠습니다. 뚜껑 가장자리에는 동일한 색의 테이프가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자국은 도연방 서랍에서 발견된 테이프와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생활용 박스가 아닙니다. 누군가 밀봉했습니다.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는 박스의 존재 자체를 처음 본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백했습니다. 박스 표면에서는 도연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6시 12분. 수사팀은 감식 인력을 호출했습니다. 박스는 즉시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현장 감식과 동시에 개봉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6시 38분. 감식요원이 봉합 테이프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가 제거되자 검은색 비닐봉투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비닐을 제거하자 또 하나의 비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화이트 세제의 냄새가 짙게감 도는 흔적이 감지되었습니다. 감식요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포장된 구조입니다. 일반 보관용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닐이 제거되자 안쪽에서 섬유 조직으로 보이는 흰색 직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길고 묵직한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7시 28분. 감식요원이 중단 신호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물체입니다. 수거 절차로 전환합니다. 공기는 멈췄고 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말합니다. 이 시점 도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생리적 긴장 반응이었습니다. 7시 46분. 베란다에서 발견된 박스는 감식 절차에 따라 층별 분리 방식으로 해체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닐봉투는 총 4겹이었습니다. 1겹 얇은 생활용 비닐, 2겹 산업용 두꺼운 비닐, 3겹 생활용 쓰레기 봉투, 4겹 검은색 폐기용 비닐. 감식팀은 말했습니다. 이건 한 번에 포장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포장됐습니다. 안쪽 비닐 표면에서는 세제 잔류와 악물이 검출되었습니다. 표백제 성분이었습니다. 바닥에서는 키친타월 조각과 섬유 틈에 스며든 미세한 세척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8시 12분. 비닐 아래에서 얇은 나일론 끈이 발견되었습니다. 끈 끝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이니셜 S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어머니에게 확인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겁니다. 그 순간 박스는 실종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과 직접 연결된 물증이 되었습니다. 8시 32분. 비닐 4겹이 모두 제거되자 내부에서 섬유와 인체 연부 조직이 밀착된 구조물이 노출되었습니다. 옷은 여성용 사이즈였고 사이즈 S로 확인되었습니다. 색은 짙은 네이비였으며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이 옷은 전날 서영이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과 일치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서영의 옷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직물면에는 건조온고가 반복된 혈흔 패턴이 관찰되었고, 연부조직 표면에서는 사후성 변색과 건조 수축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거만이는 생체 상태에서 분리된 조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감식팀은 피해자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시신 전체가 아니더라도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시 56분. 혈흔량 추정 결과 단독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유실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식 책임자는 변사 관련 증거, 절차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이 순간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9시 5분. 옷의 안쪽 부분과 비닐 내부에서 도연의 DNA가 동시 검출되었습니다. 도연, 피해자, 유류품 접촉 증거 확보. 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한 번 주먹을 움켜쥐었다 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9시 28분. 경찰은 도연에게 다가가 경찰서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일어서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행동으로 말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경찰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의자 태도, 일관된 감정 억제, 최소 발화, 수동적 협조. 9시 40분. 경찰서는 오전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조사실은 텅 빈 느낌이었고 도연은 그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를 유지했고 의자에 앉은 자세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생 한서영 씨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은 언제입니까?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모릅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둔 태도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이나 설명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시 15분. 조사는 다시 기본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어제 집안에서 청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갑자기 청소를 했습니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정리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진술에서 모든 시간 개념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말하지 않았고, 순서를 말하지 않았고, 원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흔히 서사 제거형 진술이라고 불립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도를 감추는 패턴입니다. 10시 47분. 경찰은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외에는 동생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당신은 들어갔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수사관은 교차 질문을 시도했습니다. 당신이 집 안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방 정리도 했습니까? 모릅니다. 진술 회피 패턴 강화, 질문 내용과 무관한 고정 답변 반복.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문장 3가지를 체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회피 유형 진술 패턴. 무지 선언, 모릅니다. 기억 결핍, 기억나지 않습니다. 판단 중립, 말할 수 없습니다. 11시 10분. 수사관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도연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닌 도연의 말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동생이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수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두 문장은 같은 공간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표정이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미세한 눈동자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조사 기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피의자 첫 비언어적 반응 감지, 시선 회피. 11시 42분. 도현은 처음으로 새로운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더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왔습니다. 수사실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외부인 가설이 등장하면서 조사는 흐름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즉시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거짓의 첫 구조가 형성된 지점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최소화하면서도 상황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각 정보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객관적 묘사를 회피했습니다. 그는 모호한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수사관은 질문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모릅니다. 언제 왔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외부인 진술은 증거 기반 부재, 가설 제공형 진술. 그는 진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사 방향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발화를 선택했습니다. 12시 15분. 도연은 외부인 존재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모호한 대답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서영 씨가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점점 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없는데 남자가 있었다는 주장만 계속 유지했습니다.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왜 남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도연의 입술이 아주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느낌. 그는 진술을 감각 영역으로 회피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해석의 자리에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13시 16분. 수사관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진술로는 진실을 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발견된 옷의 혈흔은 누구 것인지 압니까? 저는 아닙니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문서를 책상 위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은 서영 씨 것입니다. 그리고 옷에서 당신의 DNA가 나왔습니다. 도현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놀람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도현은 짧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14시 22분. 수사는 도현이 말하지 않는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사실의 범위를 좁히지 않고 말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구조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서영 씨가 외출을 한 적이 없다면 현재 서영 씨는 집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모릅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동한 것입니다. 스스로 이동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동시킨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누가 이동시켰습니까? 모릅니다.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회피를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결론 자체를 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15시. 수사관은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당신은 왜 시간을 숨깁니까? 숨긴 적 없습니다. 왜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필요 없다, 이유 없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기반 진술을 거부하고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15시 55분. 수사관은 은폐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왜 집을 정리했습니까?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정리했습니까? 모릅니다. 무슨 흔적을 지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는 직접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정되는 표현을 피했습니다. 도현은 은폐 행위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6시 10분.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생 한서영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서영 씨는 어디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으로 그의 진술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거짓의 구조는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피의자 진술, 더 이상 서술되지 않음. 신문 한계에 도달. 진술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공간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건은 공간 안에서 일어났고 공간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원칙 아래 현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란다로 옮겨진 박스의 이동 경로가 추적되었습니다. 거실 바닥과 복도에서는 마찰의 양 긁힘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국의 방향은 2층 복도, 계단, 거실, 베란다였습니다. 바닥재에 남은 미세 압력 패턴은 무게 있는 물체를 끌어서 이동시키는 적과 일치했습니다. 박스는 사건 이후 집안에서 최소 2번 이상 이동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계단 손잡이와 문틀 표면에서 미세 세척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표백제 계열 세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닦은 자국이 곡선이 아닌 선형 반복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흔적 제거가 아닌 반복 확인형 청소 행위로 분석되었습니다. 음향보건팀이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TV 스피커 내부 메모리와 벽시계의 초침 노이즈 패턴을 이용해 사운드의 스토리 복원을 실시했습니다. 복원된 자료에서 두 종류의 호흡이 감지되었습니다. 첫 번째 호흡, 길고 깊음, 규칙적인 성인 남성 호흡. 두 번째 호흡, 짧고 불규칙, 긴장 상태 또는 방어 중 발생. 두 호흡은 약 23초 간격으로 교차하다가 갑작스러운 침묵 4초로 이어졌습니다. 그 직후 짧은 마찰음이 증가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으며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란다는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봉쇄형 공간이었습니다. 왜 도현은 이 공간을 선택했을까요? 조사 기록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냄새 차단 가능. 출입 은폐 용의. 외부 시선 완전 차단. 운반 동선이 짧음. 문을 닫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구조. 도현은 숨기는 공간이 아닌 버티는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버릴 장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할 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현장 분석 보고서는 도연의 행동을 즉흥적이지만 논리적인 은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획적 범죄자는 흔적 통일형 은폐를 합니다. 도연의 방식은 흔적 수습형 은폐였습니다. 일어난 일을 감춘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을 정리한 형태였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았지만 이후의 행동은 체계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의 결론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신 전부의 발견이 없더라도 베란다 박스에서 확인된 피해자 연부 조직과 대량 혈흔, 피해자 피고인의 유전자형 동시 검출, 표백제 세척 및 반복 정리 행위, 외부 침입 배제 정황을 종합하여 사망 사실과 피고인의 관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시 계획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반성 진술 부재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시신 살인에서도 과학적 정황적 증거의 결합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특정되었지만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미완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시간에서 벗어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벽지는 그대로였고 가구의 위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의 부재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 집에는 한 명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사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끝난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9시 10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고 아무도 없는 2층을 한번 바라보는 일. 그것은 생활이 아니라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청소는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리의 목적은 깔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흔적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유는 남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은 종종 방치된 사건, 설명되지 않은 사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빠가 동생을 해칠 이유가 있었을까? 정말 우발적인 일이었나? 말하지 않는 진실은 존재하는가? 기록은 말합니다. 동기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흔적은 없습니다. 은폐는 일어났습니다. 진술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설명되지 않은 범죄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진실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범인은 이미 드러났고 증거도 충분했다고.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 공식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원한, 질투, 재산, 분노, 계획, 기회. 그 어떤 단어도 이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해를 불러올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기록을 따라가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그 집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가? 왜 도현은 침묵을 선택했는가?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가? 우발적 충돌은 어디서 폭발하는가? 가족 안의 침묵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수사 기록과 법정 기록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공간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아니라 단어가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은 남았습니다. 물건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재의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공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살아있던 집은 기억이 남아있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케이블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서랍은 끝까지 닫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이목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수납방문은 여전히 절반만 열린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잔향이었습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은 진실의 형태였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머무르는가? 도현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기록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침묵 속에 머무르고 감춰진 공간 안에 남아 있으며 시간이 흘러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언젠가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진실을 찾는 일은 결국 기록을 남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